서방 대 러시아의 포탄 공급 전쟁이 점점 러시아의 승리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U에서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던 포탄 100만 발 지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하고 북한에서 포탄을 대량으로 수입하며 화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포탄 재고량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며 북한이 지난 8월 초부터 러시아에 수출한 포탄은 100만 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포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러시아 병사들 사이에서 소련제 포탄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정확도도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막장인 북한보다 포탄 보관 상태가 안 좋은 러시아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지만 당장 대량으로 공급된 북한제 포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목숨을 걸고 나가 있는 영국의 전설적인 종군 기자가 우크라이나 전황을 뒤집을 해답은 한국 무기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an South Korea tip the war in Ukraine's favor? That is a question which has emerged as both sides, Russia and Ukraine, look for arms and ammunition from their allies in order to keep their forces in the fight. Thus far, Ukraine has relied very heavily on principally its NATO allies and neighbors who've supplied huge quantities of military materiel. Many of those countries are facing stockpiles issues of their own. And we've particularly seen Ukraine's neighbor Poland that it is no longer going to send more ammunition to Ukraine. Now, that is linked to a separate row about agricultural exports from Ukraine, but nonetheless, a sign that perhaps stocks are tight, supplies are low. Poland's solution to that is it has ordered 1,000 tanks from South Korea and 600 tracked artillery guns. South Korea h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sophisticated arms manufacturing industries of anywhere in the world. So far, South Korea has not directly supplied Ukraine, and that has been a deliberate political decision. But South Korean arms could be funneled through Ukraine's neighbors, including Poland. Now, I understand there have been conversations taking place in the background of these international meetings as to whether arms designated, for example, for Poland might be shipped or moved quickly into Ukraine to try and tip the balance in favor of its armed forces. The suggestion from Warsaw would be that that is not acceptable to them, at least not at the moment, not as its government goes into an election. The message from Warsaw for now is that no new weapons will be going to Ukraine. Could South Korea play another part? Well, watch this space. It's far from over. 해당 영상의 주인공인 제롬 스타키는 영국 매체 더선의 종군 기자로 20년 동안 수많은 전쟁터에 뛰어들어 전쟁의 참혹함을 전달하고 전쟁 범죄들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제롬 기자는 이전부터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력한 무기 생산 능력이 이번 전쟁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못 믿어온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답은 한국 무기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죠. 제롬 기자의 주장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영국 정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영국 정치의 중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한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날 영국 리시 수낙 총리는 한국과 영국 양국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라며 양국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담 직후 영국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한국의 방산협약이 연달아 발표되며 양국의 방산협력이 이전보다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선언했는데요. 지난 2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최대의 방산기업인 BAE 시스템즈와 나토 표준 155mm 포탄에 적용되는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K9을 장전하고 사격하는 영상들을 보시면 흔히 알고 있는 곡사 포탄을 장전한 후 흰색 천주머니 같은 물체를 그 뒤에 넣고 사격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물체가 바로 155mm 추진 장약으로 포탄이 날아가는 데 필요한 폭발력을 제공해주는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탄약은 목표에 날아가 부딪히는 탄두와 추진력을 더해주는 장약이 합해진 구조로 되어 있지만 155mm 곡사 포탄은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 장약을 얼마나 넣느냐를 통해
곡사포의 사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장약의 경우 보관도 까다롭고 장약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불편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하여 보관과 사거리 조절을 용이하게 만든 제품이 바로 MCS인데요. 최근 전 세계적인 포탄 부족 사태에서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물자이기도 합니다. 한화에서는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로 나토를 중심으로 군수물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고 2019년부터 나토의 기준을 충족하는 추진 장약 개발에 나섰었고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하고 이번 영국과의 방산협약을 통해 첫 수출에 나서게 된 것이죠. 수출 규모는 총 1억 3천만 달러 규모로 기존 모듈 장약이 6개 묶음으로 100만 원 정도이니 단순 계산해서 약 17만 묶음의 MCS를 수출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군수물자 부족을 예측하고 개발과 생산에 나선 우리 방산업체의 선견지명으로 유럽 방산업체들이 머뭇거리는 틈을 타 유럽 시장에 큰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약 수입 결정으로 영국은 한국 탄약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제 탄약을 두 번째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영국이 발빠르게 한국의 손을 잡은 이유는 EU 전체가 포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EU를 탈퇴하고 낙동강우리할 신세가 된 영국이 유럽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군수물자 부족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U 정부와 유럽 방산업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쁘죠. 게다가 그 미국조차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지원하기는 무리였는지 최근 우크라이나에 갈 포탄을 빼 이스라엘에 지원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15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헬파이어 미사일 무장헬기, 탄약, M141 벙커버스터 탄약 등을 지원 보내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 위해 보내줬던 탄약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독일과 한국에서도 탄약 재고를 빼 이스라엘에 지원 보냈다고 하죠. 미국 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하기에 미국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당장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러시아를 직면하게 생긴 유럽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EU를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EU 내 탄약 생산을 고집하고 있자 결국 회원국들로부터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6일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라트비아 대통령 에드가르스 린케비치는 유럽의 탄약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사서 우크라이나에 주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EU 지도자들이 3월까지 100만 발의 탄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린케비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탄약을 EU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기존의 지침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방에서 탄약을 구하고자 하자면 답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역시 그리하겠다고 답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영국의 155mm 장약 구입은 이유가 의견을 합치지 못하고 한국에 포탄 구매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영국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며 유럽 포탄 공급의 물꼬를 터 EU 탈퇴로 잃어버린 영향력을 복구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출형 MCS는 자주포의 자동장 전장치로 인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탄피의 강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영국과 진행 중인 자주포 도입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K9A2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자동장 전장치가 업그레이드되어 포탄뿐만 아니라 장약까지 자동으로 장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발사 속도를 분당 6발에서 9발까지 늘려 단시간에 집중 사격이 가능하게 만들어 자주포의 화력을 30에서 40%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개량된 자동장 전장치를 위한 핵심 기술이 모듈화 장약 MCS였는데 이번 협약으로 영국 최대 방산업체가 한화의 MCS를 수입하며 K9A2의 승리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영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세계 5위의 무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목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날 한화의 해양방산 부문인 한화오션에서는
영국 3대 방산업체 밥콕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밥콕은 현재 영국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핵잠수함들의 군수 지원 및 유지, 보수 관리와 업그레이드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으로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수주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건조했을 만큼 함정과 특수선 건조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번 MOU를 통해 밥콕의 오랜 경험과 MRO 분야의 전문성에 항공우주, 조선, 통신, 에너지 등 한화의 광범위한 전문성을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조 규모의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 있어서도 강력한 기술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이 경쟁 상대인 일본보다 우위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오늘날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기술들은 모두 습득해 우리 무기에 적용하는 카멜레온 같은 적응성 덕분이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는 또다시 굴욕을 당했습니다. 기껏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무기가 다름 아닌 성능이 모자란 이유로 인수 거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번이나 똑같은 일로 체면을 구긴 프랑스는 머지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방산 매체들은 프랑스에 대한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던 바스티온 다목적 장갑차가 뜬금없이 아르메니아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속이 제법 쓰릴 법한 이야기였는데요. 원문 보도를 살펴봅시다. 아르메니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이 따로 보관해 두었던 프랑스제 바스티온 다목적 장갑차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오우셋 프랑스지에 의해 공유되었으며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인수 거부했던 바스티온 장갑차가 이제 아르메니아를 위한 지원 물자가 되었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서방 대 러시아의 포탄 공급 전쟁이 점점 러시아의 승리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U에서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던 포탄 100만 발 지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하고 북한에서 포탄을 대량으로 수입하며 화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포탄 재고량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며 북한이 지난 8월 초부터 러시아에 수출한 포탄은 100만 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포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러시아 병사들 사이에서 소련제 포탄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정확도도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막장인 북한보다 포탄 보관 상태가 안 좋은 러시아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지만 당장 대량으로 공급된 북한제 포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목숨을 걸고 나가 있는 영국의 전설적인 종군 기자가 우크라이나 전황을 뒤집을 해답은 한국 무기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주인공인 제롬 스타키는 영국 매체 더선의 종군 기자로 20년 동안 수많은 전쟁터에 뛰어들어 전쟁의 참혹함을 전달하고 전쟁 범죄들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제롬 기자는 이전부터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력한 무기 생산 능력이 이번 전쟁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못 믿어온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답은 한국 무기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죠. 제롬 기자의 주장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영국 정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영국 정치의 중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한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날 영국 리시 수낙 총리는 한국과 영국 양국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라며 양국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담 직후 영국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한국의 방산협약이 연달아 발표되며 양국의 방산협력이 이전보다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선언했는데요. 지난 2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최대의 방산기업인 BAE 시스템즈와 나토 표준 155mm 포탄에 적용되는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K9을 장전하고 사격하는 영상들을 보시면 흔히 알고 있는 곡사 포탄을 장전한 후
흰색 천주머니 같은 물체를 그 뒤에 넣고 사역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물체가 바로 155mm 추진 장약으로 포탄이 날아가는데 필요한 폭발력을 제공해주는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탄약은 목표에 날아가 부딪히는 탄두와 추진력을 더해주는 장약이 합해진 구조로 되어 있지만 155mm 곡사포탄은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 장약을 얼마나 넣느냐를 통해 곡사포의 사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장약의 경우 보관도 까다롭고 장약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불편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하여 보관과 사거리 조절을 용이하게 만든 제품이 바로 MCS인데요. 최근 전 세계적인 포탄 부족 사태에서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물자이기도 합니다. 한화에서는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로 나토를 중심으로 군수물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고 2019년부터 나토의 기준을 충족하는 추진 장약 개발에 나섰었고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하고 이번 영국과의 방산협약을 통해 첫 수출에 나서게 된 것이죠. 수출 규모는 총 1억 3천만 달러 규모로 기존 모듈 장약이 6개 묶음으로 100만 원 정도이니 단순 계산해서 약 17만 묶음의 MCS를 수출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군수물자 부족을 예측하고 개발과 생산에 나선 우리 방산업체의 선견지명으로 유럽 방산업체들이 머뭇거리는 틈을 타 유럽 시장에 큰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약 수입 결정으로 영국은 한국 탄약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제 탄약을 두 번째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영국이 발빠르게 한국의 손을 잡은 이유는 EU 전체가 포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EU를 탈퇴하고 낙동강오리알 신세가 된 영국이 유럽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군수물자 부족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U 정부와 유럽 방산업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쁘죠. 게다가 그 미국조차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지원하기는 무리였는지 최근 우크라이나에 갈 포탄을 빼 이스라엘에 지원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15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헬파이어 미사일 무장헬기, 탄약, M141 벙커버스터 탄약 등을 지원 보내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 위해 보내줬던 탄약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독일과 한국에서도 탄약 재고를 빼 이스라엘에 지원 보냈다고 하죠. 미국 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하기에 미국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당장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러시아를 직면하게 생긴 유럽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EU를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EU 내 탄약 생산을 고집하고 있자 결국 회원국들로부터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6일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라트비아 대통령 에드가르스 린케비치는 유럽의 탄약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사서 우크라이나에 주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EU 지도자들이 3월까지 100만 발의 탄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린케비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탄약을 EU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기존의 지침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방에서 탄약을 구하고자 하자면 답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역시 그리하겠다고 답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영국의 155mm 장약 구입은 이유가 의견을 합치지 못하고 한국에 포탄 구매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영국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며 유럽 포탄 공급의 물꼬를 터 EU 탈퇴로 잃어버린 영향력을 복구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출형 MCS는 자주포의 자동장 전장치로 인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탄피의 강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영국과 진행 중인 자주포 도입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K9A2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자동장 전장치가 업그레이드되어 포탄뿐만 아니라 장약까지 자동으로 장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발사 속도를 분당 6발에서 9발까지 늘려 단시간에 집중 사격이 가능하게 만들어 자주포의 화력을 30에서 40%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개량된 자동장 전장치를 위한 핵심 기술이 모듈화 장약
MCS였는데 이번 협약으로 영국 최대 방산업체가 한화의 MCS를 수입하며 K9A2의 승리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영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세계 5위의 무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목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날 한화의 해양방산 부문인 한화오션에서는 영국 3대 방산업체 밥콕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밥콕은 현재 영국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핵잠수함들의 군수 지원 및 유지, 보수 관리와 업그레이드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으로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수주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건조했을 만큼 함정과 특수선 건조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번 MOU를 통해 밥콕의 오랜 경험과 MRO 분야의 전문성에 항공우주, 조선, 통신, 에너지 등 한화의 광범위한 전문성을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조 규모의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 있어서도 강력한 기술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이 경쟁 상대인 일본보다 우위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오늘날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기술들은 모두 습득해 우리 무기에 적용하는 카멜레온 같은 적응성 덕분이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는 또다시 굴욕을 당했습니다. 기껏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무기가 다름 아닌 성능이 모자란 이유로 인수 거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번이나 똑같은 일로 체면을 구긴 프랑스는 머지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방산 매체들은 프랑스에 대한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던 바스티온 다목적 장갑차가 뜬금없이 아르메니아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속이 제법 쓰릴 법한 이야기였는데요. 원문 보도를 살펴봅시다. 아르메니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이 따로 보관해 두었던 프랑스제 바스티온 다목적 장갑차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오우셋 프랑스지에 의해 공유되었으며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인수 거부했던 바스티온 장갑차가 이제 아르메니아를 위한 지원 물자가 되었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 군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의적절한 계획의 일환으로 프랑스 최고위층은 해당 장갑차의 첫 번째 배치를 아르메니아로 선적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장관인 캐서린 콜로네이드는 10월 3일 예레반을 외교 방문하는 동안 프랑스가 아르메니아에 대한 군사 장비 제공을 승인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프랑스가 아르메니아와의 미래 계약을 승인했고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장비 납품을 촉진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과 23일 아르메니아 국방장관 수렌 파피키아는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뉴와의 만남을 위해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협력 협정이 체결되어 프랑스산 군사 장비의 신속한 파견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탈레스사의 그라운드 마스터 200 레이더 세대 판매에 대한 최종 협약을 했으며 미스트랄 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 역시 체결했습니다. 후속 계약은 국방부가 보고한 대로 사프란 회사의 제품인 야간 투시 쌍안경 조달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매체는 장비 운송이 조지아를 거쳐서 아르메니아 영토 안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영국의 트리뷴은 일찍이 2022년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약 20대의 바스티온 장갑차를 파견하려고 했던 프랑스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리뷴은 이 차량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용 지원 물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포병 사격과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바스티온 장갑차를 아르메니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뉴는 지난 11월 12일 프랑스가 예비군에서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이동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파리가 현재 관련 기금의 자금을 활용하여 제조업체로부터 장비를 직접 구매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최첨단 장갑차인 ACM-AT 바스티온은 저명한 제조업체인 아크마트에서 제작했습니다.
바스티온은 이전에 맥 디펜스를 통해 북미와 오세아니아의 고객이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인 2021년까지도 이 차량은 AM 제너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바스티온의 셰시는 ACM-AT VLRA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ACM-AT의 소유주인 아르쿠스는 AM 제너럴과 수익성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바스티온을 기갑 구급차로 제한하여 미군 내에서 치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스티온 PATS-AS는 특수부대의 요구에 맞게 특별히 맞춤 제작된 뛰어난 모델입니다. 이 파생형은 훨씬 더 가벼워 무게가 10톤에 불과하며 완전 무장한 병사 5명으로 구성된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12.7mm 중기관총으로 무장해 인상적인 화력을 자랑하며 중기관총 3개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전에 바스티온 HM으로 알려진 더 포트리스는 340마력을 자랑하는 강력한 모터를 장착한 표준 바스티온의 개량 버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에는 독립 서스펜션 시스템이 수반되어 기동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차량은 병력 수송 장갑차와 장갑 군수 차량의 2가지 종류로 제공됩니다. 보도 내용은 아르메니아 측 상황에 더 집중해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장갑차를 지원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바스티온 장갑차는 받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험비와 장갑차의 경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바스티온의 경우 고강도 임무의 투입은 어차피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수송용으로만 사용하기엔 정비 인력의 낭비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는 서방 전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국가의 장비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으니 일단은 이 장비들을 전부 받았지만 문제는 받고 나서였죠.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니 설계사상이 다른 수 10가지 장비를 전부 정비할 수 있는 정비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지원하며 정비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도 많았지만 배워서 고치는 것도 한2 가지지 수 10종이나 되는 장비를 고치는 법은 전부 숙달시킬 도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다행히 끊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정비 시스템의 복잡성이 한계에 다다른 우크라이나는 이 이상 장비의 종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장갑의 방어력이 낮아 사용처에 제한이 심한 바스티온의 경우는 차라리 안 받는 편이 나았던 것입니다. 대반격으로도 전황을 뒤집지 못한 상황에서 교착된 전선의 임무 강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원해준 브래들리와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경우 운용 초기에는 놀라운 방어력을 지녔다며 치켜세우는 소식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을 여러 번 맞고도 단 한 명의 승무원도 부상조차 없을 정도로 보호받았다는 소문이 여러 번 전해졌죠. 실제로 한 달 전만 해도 브래들리 지원 수량의 97%와 스트라이커 지원 수량의 85%가 여전히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굳힌 러시아는 슬슬 이런 고성능 장비로도 뚫기 어려워졌습니다. 측면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서 완전히 무력화된 스트라이커 장갑차나 구멍이 송송 뚫린 브래들리의 장갑판의 사진이 올라왔을 때 이를 본 모두가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전장에 종이장 장갑의 바스티온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송용으로 쓰기에도 병력을 온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려웠으니까요. 게다가 바스티온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이 차고 넘치도록 지원해주는 험비로도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사제 지프나 사제 트럭이 낫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차량은 동네 카센터에서도 부품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프랑스는 벌써 이게 2번째 인수 거부입니다. 심지어 이유도 전과 똑같이 장갑 방어력 부족입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AMX-10의 이야기인데요. 경전차와 보병전투차의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하는 무기로 분류가 애매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 개발된 지가 오래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유명했죠. 우크라이나에서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으니까 이런 무기라도 받아왔지만 프랑스는 폐기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던졌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AMX-10은 황당할 정도로 낮은 방어력이 들통나서 장비가 부족한 우크라이나에서조차 후방으로 빼버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근에 떨어진 포격의 파편 따위에 장갑판이 종이장처럼 찢겼고 승무원 4명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희생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전 세계 무기 수출 3위라는 프랑스가 얼마나 평화에 젖었으면 이런 걸 무기라고 넘겼는지 모두가 고개를 가로저었죠. 질려버린 우크라이나는 바스티온 장갑차와 마찬가지로 이 이상의 AMX-10은 인수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도 이렇게 무기를 마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지닌 장비들은 어디까지나 현재 진행형으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언제까지고 계속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정비 인력 문제 때문에라도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 동안에 이 물자들을 최대한 활용한 다음에 털어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소의 부담을 감안하고서라도 유력한 후보들의 무기는 미리 받아 써보는 편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프랑스의 지원을 망설임 없이 거부한 건 나름의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것이 바로 폴란드와 한국입니다. 현재 한국은 폴란드의 신형 장갑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기점으로 동유럽 방면에 장갑차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수리센터도 개설해서 유지보수까지 한 번에 책임질 생각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과학기술회의에 참석해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NWAV의 강점을 어필했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NWAV를 소개한 건 방산 협력 기조를 이어가 폴란드는 물론 주변 동유럽 국가들에서까지 추가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 폴란드는 차륜형 장갑차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사를 물색 중인데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까지 협력하고 있는 한국은 최우선 고려 대상이죠. 현대로템의 신형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NWAV는 전투 중량 35톤 이하, 길이 9.3m, 폭 3.1m, 높이 2.8m입니다.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K808에 비해 상당히 크고 무거워졌죠. 700마력 디젤 엔진을 채용했고 K808에 적용된 전술 런플랫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 등을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V자형 차체 바닥을 가져 지뢰 방호 능력 레벨 4를 자랑하며 차체 전 방향에서 방호 성능이 K808보다 향상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차 지뢰도 가뿐히 견딜 수 있습니다. 도하시에는 수면 위로 차체를 거의 노출시키지 않는 기술력을 적용했으며 이를 위해 차량 바퀴 뒤쪽으로 고성능 프로펠러가 장착돼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조종수 열상 잠망경과 측후면 카메라, 승무원 전자식 잠망경과 영상 전시기 등을 적용해 상황인식 능력과 안전성도 향상시켰습니다. 30mm 기관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에 12.7mm RCWS를 적용했습니다. 또 보병 화력 지원을 위해 120mm 박격포나 120mm 전차포 포탑형도 제한하고 있죠. 병력 수송형, 의무 후송 차량 등 기존의 차륜형 장갑차에서 가능한 변형이 모두 적용됩니다. 노리고 있는 시장은 주로 동유럽 국가들로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꼽히지만 우크라이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후 우크라이나의 주력 장갑차 전력으로도 활약하기에 손색이 없죠. 프랑스는 어설픈 마음가짐으로 만든 무기 때문에 두 눈을 빤히 뜬 채로 동유럽 시장을 한국에 빼앗긴 셈이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 방산 명가들에게 굴욕을 준 것은 이번이 독일에 이은 두 번째인데요. 한국이 발전을 멈추지 않는 탓에 이들은 여전히 반격의 꼬투리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올해쯤 들어서부터는 수많은 무기들의 첫 실전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구권과 동구권을 가리지 않고 냉전기 이후로 실전을 겪을 기회가 없었던 수많은 종류의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동원되고 있어서 화제거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는 작년까지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장비 부족에 시달리던 통에 앞뒤 사정 볼 것 없이 서방의 지원 장비를 모조리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시작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모인 전차와 장갑차들의 국적은 수십 가지에 달했고 우크라이나군 정비공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반격이 진행 중인 지금은 신규 지원되는 속도가 줄어들어서 전선에서 파괴된 분량을 벌충하는 성격의 지원이 대부분이 되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간만에 신규 지원되기로 한 독일 전차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형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정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 받고 정비 인력을 낭비하느니 안 받고 말겠다고 짜증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산 무기의 지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인수 거부를 해버리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수령한 무기 일부의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기사가 나올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부터 그야말로 상식 파괴의 연속입니다. 러시아군은 생각보다 형편없었고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끈질기게 버티고 있으며 독일 무기는 비싼 값에 비해 생각보다 별 볼 일 없었던 데다가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도 생각보다 상태가 나빴습니다. 믿었던 서방의 상태조차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위기에 놓인 많은 국가들이 서방의 지원에 기대지 않는 자국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바로 한국에 있었죠.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러시아가 공개한 한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합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합성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기는 한데요. 꽤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기에 이런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측 미그 29 전투기가 주기되어 있던 상태에서 란셋 자폭 드론에 무방비하게 피격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드론이 이번 전쟁에서 유용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지만 전투기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전과를 올리는 모습에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크라이나가 전술기가 배치된 공군 기지의 방공에도 신경 쓰지 못할 만큼 상당히 허덕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끊긴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위태로운 일이라는 것 역시 환기시켜줬죠. 주기되어 있던 전투기가 미그 29가 아니라 F-16이었다면 생산국인 미국이나 F-16의 지원국은 우크라이나가 F-16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방면으로 관여했을 것입니다. 자국 지원 장비가 무력하게 파괴되는 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라도 말이죠. 특히 영상처럼 일체의 방공 없이 하늘이 뻥뻥 뚫린 곳에 가만히 놔두는 일이 생기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어이없이 전투기를 잃은 것은 미그 29의 생산국이 적국인 러시아인데다가 지원받은 출처는 폴란드이기 때문입니다. 적국이 되어버린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의 미그 29 운용까지 도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생산국과 지원국 양쪽 모두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얼렁뚱땅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새롭게 무기를 들여오고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산 무기를 기반으로 한군 편제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적국의 무기를 쓸 수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출처로부터 아무런 지원 없이 운용해야 한다는 점 자체가 미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번 전쟁으로 인해 이러한 공감대는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중국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는 곧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라는 지위를 러시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방산 강국들의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한 독일 전차의 인수 거부 사태 등으로 인해 독일 방산 역시 실시간으로 평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언론 슈피겔은 지난 9월 19일 독일 방산이 심각한 굴욕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개월 전 독일은 레오파르트 1 전차 비축분 10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레오파르트 1 전차는 성능상으로 따지면 한국의 K1 전차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장비가 부족했던 당시에 우크라이나에게는 100대나 되는 수량이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역시 이 지원 패키지가 우크라이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죠.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독일이 보낸 레오파르트 1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폴란드를 거쳤습니다. 이곳에서 전차를 제공하는 독일 측과 전차를 받아가는 우크라이나 측 담당자들이 함께 지원 물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위해 폴란드 남부 도시 제슈프를 찾은 우크라이나 담당자들은 독일 전차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인수 거부된 레오파르트 1은 지원분 100여 대 중에서 2차 인도 물량인 10대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7월 인도된 1차 물량 10대에서도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전선 투입이 곤란할 정도의 결함이 발견되었는데 우크라이나에는 이만한 강도의 수리 작업을 할 만한 정비병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독일 측에서 파견한 기술자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선 투입 전에 추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거들었죠. 일각에서는 봄철에 진행했던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의 집중 운용 훈련 과정에서 부품 마모가 심하게 발생해서 고장이 났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레오파르트 1 자체가 비축분 물량이었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마모가 심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축분 물량이었다는 것은 곧 퇴역 후 해체나 공유를 하지 않고 유사시 활용하기 위해 창고에 박아뒀다는 뜻입니다. 현역 전차의 유지 보수에도 허덕일 정도로 군수산업이 붕괴한 독일이 창고에 박힌 비축 물량까지 점검했을 리 없었죠. 이걸 꺼내서 먼지만 대충 털어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 전차 한 대가 소중한 우크라이나마저 안 받고 말겠다고 할 수준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 문제가 꼭 독일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잘난 미국이 지원한 무기에서조차 정비 상태 불량 문제는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은 수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일부를 본토가 아닌 중동 등의 해외 근거지에서 조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쿠웨이트였는데요. 여기서 지원된 품목은 M777 견인포와 소형 전술 차량 험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정비 상태가 심각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M777은 지원된 6문 중 4문이 포 및 폐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 뒤쪽 장전구로 장약의 포갑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포를 쏴도 제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흘러나온 포갑에 아군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너무 컸습니다. 험비의 경우도 웃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지원되는 29대 중 26대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어찌저찌 해결해서 유럽에 보냈더니 가는 사이에 타이어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교환용 예비 타이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쪽도 썩어서 쓰지 못할 상태가 되어 있었죠. 고무로 된 타이어가 썩어버릴 정도였다 보니 이들 물량이 걸프전 시절부터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라는 분석이 있을 지경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사람 손길 없이 내버려졌으니 멀쩡할 리 만무하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참여한 국가 모두가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둥 이빨린 말을 실컷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창고 안에서 반쯤 고장난 고물들을 떠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히 유지 보수와 후속 지원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 역시 구매했을 당시의 성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따지게 되었는데요. 이 관점에서 또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은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손님을 극진히 모시는 것이 미덕이고 장사 수완이었죠. 수조가 오고 가는 무기 거래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은 그대로였습니다. 한국방사는 적극적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시설을 무기로 많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현지 생산시설은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었지만 구매국 입장에서는 현지 방산업계와의 상생과 더불어 해당 시설을 통한 정비 및 유지 보수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구매국을 위한 서비스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심지어 이런 시설의 제조사에서 직접 엔지니어를 파견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 FA50을 인도받기 시작한 폴란드에 한국이 마련해준 MRO 센터가 있는데요. 벌써 6번째 해외 기지 사무소로 민스크 공군 기지 내에 상주하면서 24시간 밀착 정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KAI는 폴란드 공군의 정비와 기술 군수 지원, 부품 조달,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중장기 후속 운영 지원 사업도 함께 제안했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속 운영 지원 사업은 항공기 수명 주기의 60-7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내 종합 후속 지원 센터로서 다양한 정비 소요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에 폴란드 역시 그간 거래했던 어떤 국가와도 차원이 다른 서비스에 입이 마르도록 한국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한국 무기의 품질이 좋은 것은 굳이 말하기도 입이 아픈 수준이지만 이처럼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후속 지원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예로부터 한국이 물건 파는 데에는 언제나 진심이었을 뿐이죠. 과거 한국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해외에 팔기 위해서 2억 마일리까지 발로 뛰어가며 온갖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처럼 방산 세일즈에서도 한국은 장부를 펴기 전에 열의와 성의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마음에 먼저 감동하게 만든 다음에는 저절로 단골이 따라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방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국의 3.5세대 전차 K2 흑표. 작년 폴란드에 1000대 규모의 최초 수출에 성공한 뒤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등의 국가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가 K2를 원한다는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현재 유럽에 닥친 러시아의 위협에서도 한 발짝 떨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유럽 방면에서 K2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독일과 사이가 아주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던 나라라서 뜻밖이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이 나라가 돌연 독일의 등을 돌리고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쯤 한국 밀리터리 커뮤니티에는 하나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K2 흑표의 새로운 잭팟 시장으로 다름 아닌 그리스가 유력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웬만하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여기에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능성이 너무 적은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육군 전력은 말하자면 독일 방산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력 전차의 절반 이상이 레오파르트 시리즈인데다가 주력 장갑차 역시 독일제 마르더와 동독이 라이센스 생산했던